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언제 내가 집을 사야 될까? 언제 내가 투자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뭐 한꺼번에 다 할 시간은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을 알아야 인생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주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거 하고, 세 번째는 금후의 부동산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여러 명이 그렇게 벼랑 끝에 내몰리는 끝에 목숨을 버렸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그 전세 사기라는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엄청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면서 젊은이들이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이런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세계를 너무 몰랐다 하는 점이죠. 부동산 세계를 너무 이 젊은이들이 몰랐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이 와일드 월드라고 하는 자체도 또 몰랐다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그냥 뉴스에 휩쓸린 정보와 지식을 얻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그래서 그것이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실패를 회복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못 찾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거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만난 건데,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도사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도사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무기력한 거를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의사를 찾듯이 그런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의사나 병원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좌절한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부동산의 교육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거를 느껴서 저 자신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로 마음먹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그런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생관리, 생애관리에 속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사회 불행을 야기시킴으로 해서 이러한 그 사회 불행을 막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런 그 사회적인 불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잘 모색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부동산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속성, 이게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는 결국은 인간의 욕망, 가장 커다란 욕망이 이제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소유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욕입니다.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식량이죠. 이 식량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토지라는 개념입니다. 이 토지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적인 개념의 영토인데 옛날에는 이런 이제 영토를 확보함으로 해서 식량을 확보하게 되고 식량을 확보하면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고 군사력을 확보하면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고 이런 역사의 우리 인간과 토지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제 이것이 왕권 소유에서 개인 소유로 바뀌게 되면서 소유권 개념으로 이제 법률적인 경제적인 대상으로 이제 토지가 바뀐 게 불과 200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가 한 20만 년이라고 볼 때 20만 년 역사 중에서 불과 이러한 그 개념이 생기고 인식이 생긴 게 20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원적으로 인간의 그 욕망의 대상의 소유권 거래를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인데 이 시장이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 와일드워드다. 완전히 야생세계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야생시장의 가장 상징적인 시장이 경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매시장은 하이에나나 독수리 같은 존재가 주인공인 시장이 경매시장인데 이런 필드에서는 썩은 고기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동물들이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막장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시장에 함부로 끼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이런 경매 시장 또는 경매에 대한 공부를 몇 달 해가지고 그 경매 시장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시장에 대한 이해는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을 우선 익히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것이 이 부동산 공부하는 거의 본질입니다. 이제 아마추어 세계와 프로의 세계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프로에도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의 등급이 있듯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동네에서 야구계나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프로 야구에 자기가 들어가서 뛴다고 하면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아주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도 여러 가지 조심성이 더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공부를 할 때의 자세는 우리가 바둑을 배울 때 나이에 관계없이 선생님을 모시면 아주 무릎을 딱 끌어안고 아주 정통적으로 공부 자세에 임해야 그 바둑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인생과 부동산이 함께 가는 길을 공부한다. 이런 자세로 진지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될까 말까 한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의 결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최종 재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웬만한 부동산 문제는 다 재판을 가지고 가게 되고 경제 지식이 좀 있거나 또는 경험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이 재판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 초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최종 승리자는 부동산 투자 경험도 있고 온갖 재판에서 그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 그 법무사무실의 사무장 출신들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 흔히들 부동산을 익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임해야 될까? 또 내가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팔고 사고 하느냐 하는 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은 부동산 등기를 볼 줄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아주 그런 그 젊은이들 같이 그런 문제를 발생시켜 가지고 아주 마지막에 그런 그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게 아닌가. 이런 부동산에서 실패를 피하는 방법은 방안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야구 경기에서 이제 룰을 알면은 경기를 철저히 볼 줄 알게 되죠. 그죠? 야구가 비교적 스포츠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데 룰이. 그거를 경기를 볼 줄 알려면 우선 룰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면 동네에서 이제 클럽도 하나 사가지고, 공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팀도 짜서 한번 같이 게임도 해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야구하고 프로야구 세계는 아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될 거가 뭐냐 하면은,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낄끼 빠빠라고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생존술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기초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등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든지, 토지대장 같은 거를 또 어떻게 떼어야 되는지, 어디 가야 떼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떼면 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이런 정도의 최소한도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생존술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부동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이런 부동산 등기도 제대로 떼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중개사들 얘기나 믿고 그냥 한 거지, 이게 뭐 옆에 것도 이 사람 소유권이 있는 건지, 뭐 또 다른 데 것도 있는지, 뭐 몇 군데만 떼보면 돈 700원만 주면은 금방 그 주위에 있는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뭐 소유권 가진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자세하게, 그 주민등록 등본은 안 나오지만 나이는 거기에 나오니까요. 몇 년생이라고 하는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도 나이 21, 뭐, 7, 8살 된 사람이 그 뭐 아파트를 50개, 60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런 것들은 부동산 등기만 떼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융자를 이제 우리가 은행을 이용할 때, 뭐, 은행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뭐, 새마을금고 같은 데 가서 또 빌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또 뭐, 부동산 중개사를 어떻게, 만나서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호신술 정도는 익혀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실패를 위험을 막을 수 있듯이, 부동산은 20대 때서부터, 20대 때 여러분들이 뭐 전세를 얻을 수도 있고 월세를 얻을 수도 있죠. 20대부터. 그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젊은 분들은 120살에서 뭐 130살 이상 사실 텐데, 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100년 이상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부동산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뭐 미술을 잘 그리는 뭐 미술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거나, 또는 뭐 예술을 굉장히 뭐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집도 사야 되고 전세도 얻어야 되고 뭐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젊었을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꼭 필요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이거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꼭 개인들이나 뭐 이런 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개념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개념도 왜 맨날 부동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데도 부동산 정책은 왜 하나같이 그렇게 계속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 부동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전문가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애별로 이게 각각 다릅니다. 이게 또 니즈도 틀리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도 틀리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쭉 강의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대별로 어떤 부동산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40몇 년을 이제 쭉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때 제 경험으로 보면은 총장님서부터 이사장님까지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같이 만나서 뭐 식사를 하든 뭘 같이 뭐 운동을 하든, 제가 부동산을 전공하니까 꼭 이제 관심 있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신문을 보시더라도 자기는 그 먼저 부동산 기사는 꼭 빼놓지 않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뭐 건국대학교 총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다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학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부동산은 굉장히 아주 관심 분야다. 특히 건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대학원은 아주 명문으로 유명하죠. 뭐 입학하려고 그러면은 뭐 5대1에서 10대1이 넘어가는, 현재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건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학과를 만들어서 아주 성공한 그런 케이스의 학교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동산학을 시작한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재미나는 거는 이 학교 자체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학교입니다. 더 클래식 500이라고 하는 호텔 거치 전원, 그런 것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또 건국대학교 의대 부속병원도 아주 학교에 원래 본교는 충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다가 아주 굉장히 의대 건물을 훌륭하게 져서 잘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건 개인도 그렇지만은 뭐 기업이나 학교까지도 모든 그 사람들 예외가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관리가 아닌가. 다른 학문들 뭐 이런 다른 학문들은 좀 몰라도 그렇게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아주 상당히 그 치명적으로 자기한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설사 내가 뭐 국문학과를 나왔더라도, 또 내가 수학과를 나왔더라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진욱 교수가 강의하는 하다못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볼 줄 아는 법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왜냐면 지금 시장이 뭐 올라간다 그러고 뭐 지금 요새 또 조금 또 뭐 떨어지다가 다시 또 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거래가 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신문을 보든 방송을 보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가 진실이냐, 그 다음에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볼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그 통계 수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런 그 통계 수치가 안 맞았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통계 수치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옛날에 부동산 거래할 때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계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감면 좀 줄이기 위해서 다 다운계약서라고 하는 거를 쓴 게 뭐 90% 이상은 다 그런
계약하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그 자리가 잡혀가면서 다운 계약서를 써주게 되면은 내가 그 다음에 팔 때 내가 다 세금을 덮어 써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다운 계약서 써주는 사람은 뭐 없을 겁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 수치가 점점 정확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등기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이러다가 보니까 통계 수치가 정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라지고, 그래서 뭐 매주일 부동산 거래 건수라든지 뭐 거래 금액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어떤 동네의 가격이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것이 일주일 단위로 거의 통계 수치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부동산을 바라보던 그거는 이제 과거가 돼버렸고, 지금은 이제 이러한 그 통계 수치를 이해할 줄 알아야 시장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미나는 현상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부동산 중개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옛날 방식이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뭐 빅데이터니 무슨 거래 건수가 뭐 지난달에 비해서 뭐 몇 %가 늘었느니 뭐 허가 면적이 어떻게 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조금 얘기가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부동산을 공부한 지가 40-50년이 50년 가깝게 돼 갑니다만은 이런 공부한 사람들도 다시 공부를 해야지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부동산 빅데이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런 그 IT 쪽의 전문가라서 이런 그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근사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통계 수치까지 이해를 하려다 보면 공부의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대충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누가 전문가인가를 알아가지고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이제 부동산 뉴스는 거의 매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부동산이 뭐 굉장히 그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특히 부동산 뉴스는 아주 빼놓지 않고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뉴스를 전달하는 기자들이 이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까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동산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전달하는데 잘못 전달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회사나 또는 뭐 분양하는 회사나 부동산 관련 이런 데에 연관이 져서 하는 기사거리가 꽤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엮이게 되죠. 잘못된, 뭐 지금 분양을 빨리 받아야 된다느니 뭐 이래가면서 뭐 뒷면에는 어디에 분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급해지죠. 아무래도 뉴스 보다가. 이런 거를 공영방송에서도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젊은이들한테 이게 빨리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영끌족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여기에 연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그 경제학과 같은 데서 공부할 때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거에 기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로서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이 세계 여론도 만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전문 기자로서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몇몇 명이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감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뉴스의 감별 능력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유튜브 방송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온갖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를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누가 제대로 얘기하고 이제 몇 달만 지나면 그 사람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으니까 검증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게 이제 부동산 공부에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런 통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신뢰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그죠? 또 기자가 뭐 요새 뭐 어디에 분양했더니 뭐 5대 1이 됐다, 10대 1이 됐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한두 가지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영끌족이 얼만큼 지금 고통을 받는가, 왜 그러냐? 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개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라고 산 거지 무슨 투자 개념으로 산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사면 어떻게 된다? 자기 인생에 5년, 10년이 또는 길면 20년이 그냥 매몰당하기 쉽다. 뭐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을 더 비싸게 주고 샀다, 4억을 주고 더 비싸게 주고 샀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3억, 4억을 저축해서 돈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최소한도 5년에서 10년은 거의 뭐 아주 그 기본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해가면서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어도 그거를 벌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참 알아야 되는 사항이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부동산 데이터를 제가 좀 몇 가지 뽑아봤거든요. 이런 거 보면 경기 동향 지수, 주택 가격 지수,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매매 가격은 어떻다, 또 전세 가격은 어떻다, 월세 가격은 어떻다, 이런 지수들이 매달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거래 건수, 주택 거래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주택이 제대로 거래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동네가 3억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부동산에 가보면 물건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급매물로 나와가지고 금방 팔려가지고 또 급매물 나오는 시장에서는 매물도 얼마 안 나옵니다. 이게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가격에 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지 그 가격이 의미가 있지 거래량이 없는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건축물 착공 건수, 면적, 허가 면적, 허가 건수, 또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 PIR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통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사이 이제 아시다시피 가격이 뭐 13억, 평균 가격이 14억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한참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런데 그런 가격이 올라간 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저축한 돈을 가지고, 융자받은 돈을 가지고, 어렵죠? 거래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꼭지점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그게 적정 수준까지 또 떨어져야 되고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시장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뭐 하는 책을 또 이렇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런 그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옛날에는 경기 순환론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사이 와서는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통계 수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들이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공부량이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능력 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 시장 동향, 매수가 우위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통계 수치인데요. 매매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또 전세 시장 동향은 어떠냐, 또 중개업자 전망 지수는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매매 가격은 어떻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매매 대비 전세비 이게 이제 또 요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90%까지도 막 하고 매매 가격 그러니까 가격의 90%까지 전세 가격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깡통 전세가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전세가 부동산 가격보다도 더 올라간 현상 이런 현상들 뭐 요새 깡통 전세니 또 부동산 사기도 뭐 사실은 이런 데 연유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기하고 이런 역전세하고는 좀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규모별 지수 및 가격 이게 아파트가 어떤 규모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죠. 이런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규모별 평균 가격이나 전세 가격 또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셨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얼마큼 많이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거에 대출 금리가 낮았을 때 대출을 받았다가 지금 2배 이상 대출 이자를 지불하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예금과 대출 현황, 또 연체율, 그 다음에 LTV라고 그래가지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 얼만큼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론을 해줄 거냐, 대출해 줄 거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DTI, 총부채 상환인감이라고 해서 비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소득하고 그 다음 융자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네가 소득을 얻는 거에 50% 이상은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DSI라고 하는 거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Debt Service Ratio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은행에서 빌린 것까지 또 뭐 마이너스 통장 쓴 것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그 부채가 얼마큼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총 부채에 대해서 얼만큼 수입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아주 이제 DSR이 제일 아주 엄격한 그런 규제죠.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이런 규제를 뭐 상당히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뉴스들을 보시고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 또 개인 소득 추이라고 그래가지고 PIR, 자기의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주택가격 중심으로 하는데 이건 개인소득에 봤을 때 주택가격. 그 다음에 주택구입 능력지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 아파트 분양, 아파트 입주 물량, 아파트 미분양 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장 상황을 이해할 때 미분양 상태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점점 불경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불경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의 미분양 상태 잔고를 뭐 지금 8만 가구가 넘었느니 또 10만 가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느니 과거 IMF 때는 뭐 16만 가구까지 미분양 잔고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뭐 50% 가깝게 떨어진 현상을 보였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시장에서 경매 건수가 어떠냐, 경매 낙찰률은 어떠냐, 또 낙찰가율. 낙찰가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감정평가 가격에 비해서 50%에 이제 낙찰이 되느냐, 뭐 60%에 되느냐, 이게 이제 낙찰가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도 아주 영향을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 그 다음에 인구 통계, 인구 이동 현황, 그 다음에 인구 구성 추이, 뭐 지금 이혼율이 어떻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집이 하나씩 더 필요해지죠. 이혼율의 증가는 바로 주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별 통계라든지 또 상가 분양 현황이라든지 공실률, 오피스텔 분양 현황, 공실률,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요새 이제 굉장히 그 관심거리가 돼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졌는데 이게 요새 공실이 어마어마하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가, 뭐 오피스, 뭐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데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통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신뢰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그죠? 또 기자가 뭐 요새 뭐 어디에 분양했더니 뭐 5대 1이 됐다, 10대 1이 됐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한두 가지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안 되는 아주 복합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달려들어서는 잘못하면 백전백패하기 쉽다.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시장 가격, 실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정상 가격,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상 가격 같은 건 조금 학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요.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가격을 적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부모하고 아들하고 거래한 가격이다? 이건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특수관계인이 거래한 거 이런 것들은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면 한 3년 정도 있으면 2배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투자를 하는 거죠. 한 채 더 투자를 한다든지 상가를 산다든지 뭐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래 가격을 보고 하는 거죠. 미래 가격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한 상태에서 이거는 내가 지금 평당 1,000만 원 주고 사지만 이건 3년 있으면 2천만 원은 갈 거야. 이게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게 뭐다? 미래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투자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1,000만 원 주고 산다. 이게 투자 가격이에요. 미래 가격 2천만 원을 보고 1,0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투자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낙찰 가격이라고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경매, 감정 가격 비해서 뭐,
60%에 샀다, 70%에 샀다. 또 어떨 경우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감정 가격에 비해서 120%에 사는 것도 있어요. 네, 어떤 건 뭐 심한 경우에 200%에 사는 것도 있어요. 난 꼭 그 가격에 이건 사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가격에 관계없이 구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분양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가격, 그 다음에 감정 가격, 과세 표준 가격. 이것도 말이죠. 국세는 기준 시가라고 얘기하고,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얘기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이제 시중가격 한 70% 정도에서 공시가격을 이제 발표를 하죠. 매년.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이 있고, 임대 가격이 있어요. 그죠? 사용하는 가격.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개사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 시켜가지고 매년 전국에 50만 필지를 감정을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나 또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전부 나오죠. 이게 전문 분야로 가면 아주 깊이가 커지고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을 놓고 보더라도 이게 올라간다는 건지 내려간다는 건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데이터 분석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경험이 필요하죠. 경험이. 그런데 지금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 같은 데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 얘기를 이 사람들이 부족한 건 뭐예요? 경험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검색을 해보고 믿어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달려들어서는 잘못하면 백전백패하기 쉽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서부터 하는데 이 사람이 맞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져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하고 되기 쉬워요. 상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거를 많이 겪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좀 검토를 좀 해봤어요. 상가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첫째는 보니까요, 상가가 너무 고분양가예요. 상가를 지금 분양하는 게. 그래서 뭐 평당 4천만 원이니 뭐 5천만 원이니 이렇게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상가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분양 평수는 50%가 안 됩니다. 20평을 분양을 받았더라도 실평수는 10평이 안 돼요. 보통 뭐 45% 이렇게 나오는데 48%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양 가격은 전체 그냥 분양 가격 공유 면적까지 다 합쳐가지고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당 4천만 원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10평짜리를 분양을 쓰려고 하더라도 20평을 받아야 되는데 4천만 원씩 받으면 8억이에요. 8억. 그죠? 그러면 그 8억에 그걸 사가지고 내가 돈 한 4억을 가지고 있다. 퇴직자라서 4억을 내가 퇴직금으로 받은 거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4억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대개 이제 8억을 주고 이제 그거를 투자하거든요. 그랬는데 이 8억을 주고 이제 여기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8억에 대해서 내가 은행이자를 갚고, 그 다음에 은행이자 갚고 관리비 또 나가잖아요. 그죠? 관리비 내고, 그리고 나한테 한 달에 그래도 은행이자보단 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300이든 400이든 수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은행이자 플러스 내 수입.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상가에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주고 월세를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것도 대개 이제 뭐 템포라리로 하거든요. 뭐 1년 동안 거기 분양 다 일어날 때까지 뭐 2년 동안 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대개 1층에 있는 부동산들의 경우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 달에 그 월세 1,000만 원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뭐 거기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거기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리비도 내고 자기 운영비도 드리고 하고서 자기가 적어도 한 달에 뭐 직원들 2~3명이 있으면은 적어도 여기서 뭐 수익이 뭐 2천만 원이 나와야 된다. 뭐 또 뭐 최소한도 1,500만 원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월세 주고 2,500만 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500만 원을 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거를 월세를 낮춰주면, 임대를 낮춰주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 경우다. 그러면 뭐 이걸 500만 원에 대해서 소위 이걸 캡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500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뭐 예를 들어 1할 투자라고 본다, 10%로 본다 그러면 그 가격이 5억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10%로 보면 5%를 보면은 10억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격을 내가 월세를 500만 원 받을 걸 200만 원을 받는다, 250만 원 받는다 하면 그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비더라도 그거를 낮춰서 놓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가 분양한 데 가보면 거의 다 비어있는 이유가 그 주인들이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하다못해 뭐 월세 500만 원이 아니라 월세 100만 원을 받더라도 50만 원을 받더라도 비어있는 것보다는 50만 원이라도 받는다, 100만 원이라도 받는다 하고 놓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너무 상가가 고분양가로 나온다. 근데 또 이런 그 분양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시행사나 또 건설회사가 이제 직접 줘서 팔았더라도 건설회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볼 때는 워낙에 땅값도 비싸게 사고 그 다음에 건설비 많이 들고 인건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가격에 분양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양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적어도 2~3년 이상은 이런 그 미스매칭에 의해서 더 이상 분양 시장이 안 쓸 거다 이렇게 봐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니까 그냥 짓고 있지 새로운 투자자는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보여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과잉 공급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 공급 탄력성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디가 잘 된다 그러면 그 옆에다 그냥 쫙 줘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 제 제자가 이 논문을 이걸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거 쓸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훌륭한 수익을 얻었었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또 그 제자라는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책을 또 썼어요.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정보가 빨라요. 이래가지고 뭐 너도 나도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공급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시장 변화를 읽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아까도 얘기했죠. 시대가 완전히 변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변했습니다. 과거에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넓은 평수를 원하던 게 점점 단독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화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를 54년생에서 이제 63년생으로 보통 보는데 이 사람들의 은퇴가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막 쏟아져 나와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의 경험 수치가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10년, 20년, 30년 전에 경험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상가도 사고 오피스텔도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G14센터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인기 상품이 너무 과잉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한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캡 레이트가 하락하고 적자를 보고 있고, 시행사나 건축업자들이 때로는 이제 과욕을 부려가지고 너무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비싸게 분양을 하면서 어려워진 상태. 또 인구 감소, 수요 감소, 가처분 소득 감소. 여러분들 요새 소득이 잘 안 늘어나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 소득이 늘어나야 부동산 살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 그 다음에 또 외부 요인. 요새는 외부 요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아니,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데 왜 우리나라 금리가 그렇게 직접 영향을 받고, 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막대하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그 외부 요인이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미치는 시장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정치와 관료 체제가 상당히 능력이 부족을 해서 이런 현상을 타파해 나가기에는 좀 어렵다. 정책을 쓰기에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그 아주 신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대처가 아무래도 늦죠. 그죠? 이런 현상을 보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과거에 했던 상가 투자 공식은 잊어버려라. 이게 이제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알던 지식과 경험은 잊어버려라. 많이 달라졌다. 이거를 이제 내가 아주 탁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위주의 투자 공식에서 이제 탈피해라. 그래서 채권, 국채, 증권 뭐 이런 것들. 요새는 금값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투자의 다양성을 좀 기해야 된다, 시대가. 그래서 부동산만 옛날처럼 이렇게 가장 70, 80% 이상은 다 80, 90%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야 된다. 이거 뭐 선진국은 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 투자에서 수익 위주의 투자, 뭐 상가를 사느니 차라리 아파트 투자를 해서 월세를 아주 안정적으로 얻겠다든지 뭐 이런 임대 사업을 또 좀 소형 뭐 주택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분양 시장에서 그러니까 신규 분양하는 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어렵다. 분양하는 사람도 어렵고 살 사람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차라리 이걸 상가를 사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이미 뭐 안정적이죠. 그 사람들은 다 뭐 월세를 받을 만큼 받는 것이고 이미 또 월세 내는 사람들이 뭐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장사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중심의 부동산 현장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현장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경험 위주의 코치들, 이런 사람들, 야, 이거 사면 괜찮아. 이러고 얘기하는 거를 믿지 말아요. 나도 못 믿지만 그런 코치라는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돼. 되게 이런 것들은 뭐 동네 과거 좀 나이 든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식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리스크를 당하지 않을까? 또 이런 위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거기서 내가 탈피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해서 에스케이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아주 학문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학문적으로 공부는 안 한다고 해도 내가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게 별거 아니죠. 한 바구니에 뭐 전부 담지 마라. 뭐 이런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분산시킨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캐시플로우,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부동산 같은 데에 몰빵을 해가지고 여기에 고생을 하게 되면은 어렵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잘 알지 못하면 하지 마라, 아무것도. 차라리. 이게 이제 꼭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신이 없고 알지 못하면 하지 마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큰 잘못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면서 공부를 좀 마칠까 하는데, 뭐 한마디 더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의 실태는 재미나는 거는 우리나라가 좀 대통령이 5년씩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5년마다 이 부동산, 그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보면 아주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가 이제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간 대통령이 됐어요. 1등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서부터 하는데 이 사람이 맡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져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하고 되기 쉬워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열심히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려고 불을 때 됐는데 평균 가격이 1억이나 떨어졌잖아요. 그죠? 5년 동안. 성적표예요, 이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이런 이명박 대통령 케이스가 되게 쉬워요. 계속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외부 경제 영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서두르지 마시라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도 해나가면서 또 전문가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또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특히 이진욱 교수가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 같은 거 열심히 들으시면 이제 큰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회생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